삼국지의 진짜 시작, 적벽대전 두 번째 편입니다. 조조의 전술적 특징은 언제나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징기스칸이나 어떤 유목기병들의 기동전이나 유독 적벽에서 조조는 둔하고 느려지고 수동적이 됩니다. 기병이 활약하기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원래 늪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전염병입니다. 적응이 될 때까지 병력을 함부로 이동시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동적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현지 병력을 흡수해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충성심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진을 치고 꾸물거리게 됩니다. 오히려 서두른 쪽은 유비와 송건입니다. 형주를 완전히 통제하기 전에 쳐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서두른 쪽은 유비와 송건입니다. 형주를 완전히 통제하기 전에 쳐야 하는 거죠. 당시 송건은 약 3만의 병력을 투입합니다. 주유와 정보가 10,000명씩을 거느립니다. 아마 1만은 송건이 거느렸겠죠. 유비는 자기 병력과 형주에서 수습한 병력이 약 1만 정도, 강화에 있는 유기군 합쳐서 2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2만을 다 투입하지는 못했겠지만 송건하고는 사정이 다르니까 송건은 뭐 산월족도 막아야 되고 영역이 좀 크지만 유비야 뭐 올인하면 되니까 투입하는 퍼센테이지는 높았겠지만 2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좌우간 조조는 당장 오나라까지 치느냐 여기서 전선을 물리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소식이 들어옵니다. 오나라의 노장 황계가 자기 부대를 이끌고 귀순하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조조는 기절초풍할 만큼 좋아합니다. 이 기절초풍이 좀 이렇게 표현이 안 맞는데 이게 제가 이런 말 쓰는 게 이유가 있어요. 조조가 이성을 상실해버려요. 오나라만 무찌르면 조조는 바로 황제로 즉위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중국에 다른 땅이 남았지만 여기까지 평정하면 그냥 황제해도 되는 거예요. 천하의 조조가 너무 흥분한 거죠. 조조는 황계가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부대를 끌고 단체 귀순을 하겠다고 하니까 황계와 부대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병선을 이끌고 오는 것을 받아줍니다. 사실 항복받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줘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사기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저쪽에 가서 무장 해제하고 감시해서 패잔병처럼 받아들이면 걔들이 조조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어요. 지금 조조에게 필요한 건 2선 부대도 아니고 최1선 부대란 말이야. 자기네보다도 더 잘 싸울 수 있는 오나라 지형에 특화된 수전을 잘하는 여기서는 최고의 특전 부대를 요구하는데 걔들을 어떻게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 올 때부터 아들아 이렇게 해줘야지. 자, 이걸 노리고 황계는 화공선을 앞세워서 조조의 함선에 돌진합니다. 이것만은 영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적벽과 조조군 수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이 장면에서 소설에는 두 가지 썰을 넣었어요. 첫째, 황계가 가망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조조한테 귀순하자고 했다가 젊은 송건에게 맞죠. 그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채찍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거를 고육지게 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고난을 그러니까 피 좀 보면서 적을 속인다. 고육지게라고 하죠. 이건 역사 기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썼으면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야. 근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작가는 이거를 왜 넣냐? 작가 입장에서도 이 적벽대전 얘기하다 보면 이 조조가 쏘가 넘어가는 장면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쏘갔다. 그럼 갑자기 조조 레벨이 뚝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삼국지 긴장감이 확 빠지는 거지. 조조는 빌런, 능력 있는 빌런이어야 되거든. 그럼 이제분이 별거 아니잖아. 이래버리면 이제 후반부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까지 조조가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 설정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렇잖아. 똑똑하던 애가 갑자기 바보짓 해. 그건 막 사람들이 집어 던지지. 이게 작가가 이게 뭐 있다야. 설정이 안 맞잖아. 그런데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주 멍청한 짓 하고, 멍청한 짓 하던 사람이 똑똑한 짓 하고,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정적으로 보면 안 되지. 스펙으로 보고, 과거의 실수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래 있다고가 있어. 옛날 유명한
아주 초창기 영화나 오페라에는 이런 장면들이 가끔 있어요. 막 악당에다가 갑자기 확 착해지는 거야. 또는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야. 이거 가지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이상해. 아무튼 이거는 지금까지도 욕먹었을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관중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작을 넣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나관중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조작을 너무 잘했지만, 소설은 이제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창작을 너무 잘했지만, 이렇게 돼서 이 고육지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흔들고, 조조가, 그 똑똑한 조조가 쏘가 넘어가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적벽대전 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냉정한 사람도요, 사람이 내 앞에 일생일대에 뭐가 왔다, 눈앞에 뭐 너무 큰 이익이 왔다, 이러면 잘못된 판단하고 무리수를 둡니다. 이게 옆에서 훈수 둘 때 쉬워요. 그러나 앞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정 오바다, 모순이다, 바보다 이럴 게 아니라, 저런 엄청난 부하가 걸렸을 때, 내 앞에 엄청난 욕망이 사로잡힐 때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다. 이게 진짜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 경영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유능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실수로 자기 평생에 모은 걸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자신이 옳고 똑똑하고 100번 판단했는데 참모 말 다 틀리고 내 말이 맞았다고 할지라도 항상 바른 말 할 수 있는 참모를 키워줘야 되고, 그런 순간 평소에는 내가 다 맞아도 내 욕망이 내 이성을 마비시킬 때에 나를 붙잡아주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참모를 키워야 되고, 그런 참모를 정말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육성해서 옆에 놔둬야 합니다. 근데 이걸 되게 못하죠. 또 해도 또 그렇게 되면 참모 말을 못 믿겠나 봐. 얘가 지금까지는 나한테 충성을 바쳤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이놈이 내 회사를 먹으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만병통치약은 없고 100% 먹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계단에서 쓰러지는 거죠. 조조도 이 계단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이상해요. 조조가 아무리 뭐 흥분하고, 뭐 조조 같은 사람도 너무 큰 야망 때문에 흥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달랑 황계 편지 한 장 받고 쏘갔다는 게 안 믿기기는 합니다. 황계 편지에는 고육책도 없고 그냥 존경하는 각하, 저는 당신 밑으로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쏙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육책은 아니라도 오나라 정보부에서, 뭐 그때 정보부는 없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뭔가 황계의 귀순을 조조가 믿게 하는 여러 가지 첩보를 흘리기는 했을 것 같아요. 조조도 오나라 쪽에 정보원이 많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거는 뭐 정보부 기록이 다 그렇지만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필 제가 책과 방송에서 늘 조조의 정보국장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 곽가가 적벽대전 직전에 요절해 버립니다. 조조는 적벽에서 패한 후에 곽가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패전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이제 회한의 말을 하는데, 이걸 봐도 곽가가 정보국장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이 정보, 수많은 거짓 정보, 이중 스파이 중에서 진짜 정보를 알아내고 이중 스파이를 통해서 이게 찌르고 빼고 하면서 사실을 찾아내는 능력은, 이건 정말 타고난 능력이었으면 안 된다라고 손자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곽가는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필 이분이 요절을 해가지고 조조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두 번째 썰은 연한계입니다. 소설에서는 방통이 뭐 조조 부하가 되는 척하면서 가가지고 배를 묶어두면 병사들이 배멀미를 하지 않는다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랬더니 조조가 좋아갖고 만세! 그래서 이제 배를 묶고 그 위에서 훈련을 시키죠. 근데 웃기는 게 이 말이 어디가 거짓말인 알아? 배에서 흔들리지 않는 훈련, 배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훈련을 해요. 그럼 배 타고 나가면 흔들릴 거 아니야.
배 타고 하는 훈련은요, 어차피 그대로 뭐 거대한 연병장을 만들어서 싸우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배를 타야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듯한데 듣고 보면 엉터리 얘기야. 그리고 조조의 참모들이 이 정도 아이디어도 못 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 잘못 읽으면 정말 별거 아닌데 자기가 천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야, 나도 이때 태어났으면 내가 뭐 제갈량 사촌적으로는 할 수 있었다, 이런 착각하게 만들어. 이게 그러니까 소설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 항상 그 역사에 나오는 엄청난 사람이 그냥 내 수준이거나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만들어야 즐거움을 느끼죠. 그런 소설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적벽에서 조조군의 배가 묶여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뭐 연한계가 아니고 원래 포구에서 배는 묶어둡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묶어놔죠. 빽빽하게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물살에 흔들리면서 배들이 서로 부딪혀서 다 깨져요. 강이라고 물살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배는 이게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옆이 이 자위배끼리 부딪히면 바로 부서집니다. 그래서 다 묶어놓는 게 정상이에요. 황계는 이 약점을 노렸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한계를 하니까 조조 부하장수들이 북동풍이 불면 어떡합니까? 뭐 그랬더니 겨울이라 안 불어 뭐 했다는데, 이것도 뻥인 게, 강이나 바닷가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풍이 분다, 북풍이 분다든가 큰 틀에서 그렇고, 이 땅하고 육지가 대류 작용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바람 바뀌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다시 전투로 돌아가서 오나르고는 적벽을 습격해서 포구를 태우고 육지의 기지까지 공격해서 다 불지르고 조조군을 몰아냅니다. 적벽 기지가 불바다가 되자 조조는 양양 쪽으로 탈주를 시도하죠. 그 길목에 오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설에는 제갈량의 위대한 연쇄 매복 작전이 시작됩니다. 폭격, 전투에서 그 연쇄 작전, 연쇄 폭발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를 들면 적이 올 때 이 길로 올 것이다. 여기서 있다가 기관총을 쏴요. 그러면 애들이 저쪽 도랑으로 숨어요. 그러면 박격포를 미리 조준해놨다가 거기다 때려요. 그러면 또 얘들이 저쪽으로 가겠지. 그럼 거기는 155mm 야포를 조준했다가 때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며 잡는 거는 지금도 전쟁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유비가 매복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림입니다. 소설에서는 조조가 부하장수들의 분투로 오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매복처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쉴 때마다 참 싸가지 없는 소리 하죠. 야, 내가 제갈량했으면 여기다 매복을 놨을 거고 그러면 난 죽었을 텐데.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유병이 튀어나옵니다. 조조는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결국 나중에 탈진해서 관우가 매복한 데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관우가 조조의 눈물을 보고 살려서 보내죠. 이건 당연히 소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참 세상이 타락했네, 현대인들은 영악해졌네, 사회가 각박해졌네, 어쩌고 해도 현대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순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살만한 세상인지, 그래서 세상이 더 개판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순박한 건 맞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도 소설입니다. 사실 이런 매복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의외로 군대가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산곡이 복잡하면 군대가 막 흩어져 도망가는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고 대체로 병력을 보존하고 가는 군대는 큰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길이 많다고 그래도 산길로 알아서 도망가면 군대가 다 해체돼 버려요. 그리고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한 번 타령하면 그냥 저기 해남도에서 하얼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도망가면 끝이에요. 흩어지면 끝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기록에서 오솔길로 갔다라는 건 그냥 병력 버리고 소수만 탈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가도 어디선가 다 모입니다만 중국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대로행인 거예요. 군대도 대로행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군대가 지나갈 길이 명확하죠. 여기서 기관총 쏘면 애들이 분명히 저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박격포 조준하고 있었던 사람이 유비입니다. 오나라군이 밀어내면 유비가 기다렸다가 후퇴하는 조조군을 친다라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제갈량의 이런 그냥 촥 절로 갈 거야. 쟤는 여기서 이럴 거야. 쟤는 여기서 볼일 볼 거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로로 가다가
조금 옆으로 갈 수는 있잖아. 저기 1차선도 고속도로로 가다가 지방도로로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곳을 다 그래서 완벽하게 매복하려면 그런 곳에 매복 지점이 많아지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병력이 분산되죠. 유비가 뭐 80만 대군 갖고 있냐고. 매복 그렇게 흩었다간 각계격파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모아서 결정적인 때 딱 한 곳에만 매복을 해야 됩니다. 그곳이 오림이었어요. 이 한 번의 매복에서 결정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유비는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갈량의 아이디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전 지휘는 유비가 다 했습니다. 하여간 각오를 단단히 한 유비는 자신이 직접 갑옷을 입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관우 장비처럼 칼을 베고 소설처럼 이렇게 말 타고 휘두르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결사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꽤 볼만한 승리를 거뒀던 것 같아요. 유비 입장에서 보면 서주에서 관도에서 조조한테 패하고 쫓겨다니기만 했죠. 중간에 몇 번 작은 승리는 있었지만 이거는 대개 삼국지에 딱 한 번 등장하거나 아예 안 등장하는 그런 수준의 2급 장수들을 놓고는 이겼는데 좀 괜찮은 장수들이 오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 유비에서는 제대로 된 설력전이었죠. 적벽대전으로 유비와 송건은 오나라의 침공을 분쇄시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죠. 형주를 둘러싼 조조와 유비, 손권의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탁현에서 조조능까지 도는 4박 5일 도원결의편, 그리고 사천성하고 한중지역, 총나라 유적을 도는 6박 7일 사천성편입니다. 자세한 코스와 일정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